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장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살인은 죄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끼는 동물이다입니다. 언뜻 들으면 문법 구조도 비슷하고 뭐 둘 다 당연한 말 같잖아요. 네, 그렇죠. 주어, 서술어 딱 있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어쩌면 좀 무서운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20세기 초에 윤리학이란 학문 전체가 이건 학문이 아니야 하는 말을 들을 뻔했죠. 맞습니다. 토끼는 동물이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토끼를 데려와서 보면 되니까. 네. 근데 살인은 죄악이다. 이건 어떤가요? 이걸 증명할 무슨 실험이 있을까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 뇌에서 죄악 입자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판단의 영역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세기 초에 아주 똑똑하고 엄밀했던 철학자들이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문장은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네. 그 사람들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살인은 나빠라는 외침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배 아플 때 아야 하고 소리치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이 정말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윤리학이 이런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그리고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가 이 위기에서 윤리학을 구하기 위해 어떤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철학적 논의처럼 들리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학문의 근본 자체를 따지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철학자들이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려고 아예 새로운 판을 짰어요. 바로 메타윤리학이라는 분야죠. 아, 메타윤리학? 네, 메타라는 말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면서 규칙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경기장 밖으로 나와서 축구라는 게임의 규칙은 공정한가? 이렇게 게임의 틀 자체를 논의하는 것과 같아요. 아하, 즉, 메타윤리학은 도둑질은 나쁜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런 판단이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말 그대로 윤리학에 대한 윤리학인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 되는 거네요? 아니, 아예 경기 규칙을 만드는 위원회 같은 입장이군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그럼 이 메타윤리학의 관점에서 윤리학을 위기로 물어넣었던 구체적인 주장은 뭔가요? 자료에 논리실증주의랑 비엔나 학거가 언급되는데요. 네, 1920년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아주 막강한 철학자 집단, 비엔나 학파가 내세운 논리실증주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비엔나 학파.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문장은 딱 두 종류뿐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두 종류요? 어떤 것들이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그 단어의 뜻만 알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분석적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같은 거요. 아, 네네. 이건 세상 모든 총각을 인터뷰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각이라는 단어 뜻 자체에 이미 결혼 안 한 남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수학의 1 더하기 1은 2다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경험으로 검증 가능한 문장, 그리고 단어의 뜻 자체로 참인 문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 같은 윤리적인 문장은 이 두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훔치는 행위에서 나쁨이라는 성질을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고 훔치다라는 단어 뜻풀이에 나쁜 행동이라고 사전에 정의된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논리실증주의자들이 파고든 지점이에요. 윤리적 문장은 경험적으로 검증도 안 되고 분석적으로 참임못도 아니니 결국 뭐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네,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서주의입니다. 훔치는 건 나빠라는 말은 나는 훔치는 행위가 싫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비명이나 외침과 같다는 거예요. 와, 그 논리대로라면 윤리학은 그냥 폐업선언을 해야 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그냥 역겹다 거나
속 시원하다 하는 식의 감정 표현이 더 많을 때가 있는데 이게 정서주의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정말 윤리학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를 다루는 형이상학 같은 분야도 전부 의미 없는 헛소리로 치부됐으니까요. 철학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대로 윤리학이 사라질 뻔한 건가요? 정말 그럴 뻔했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우리에게는 교육학자로 더 친숙한 철학자 존 듀이가 등판합니다. 아, 존 듀이. 실용주의 철학의 거두죠? 듀이는 이 어마어마한 도전에 어떻게 맞섰나요? 아니다. 윤리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나요? 그게 듀이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는 정서주의자들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윤리적 판단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일단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외침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회적 신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신호요? 잠시만요.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인데 그걸 어떻게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정서주의자들은 호랑이가 위험하다는 정보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추론한 거지 소리 자체에 담긴 건 아니라고 반박할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정서주의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들에게 자료에 나오는 호랑이 앞에서의 비명은 그냥 공포라는 감정의 표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듀이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정말 아무 내용도 없는 순수한 감정 표출일까 하고요. 듀이의 관점에서 그 비명은 훨씬 더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 소리는 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주변에 알립니다. 이건 객관적인 정보죠. 아, 단순히 무서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일종의 경보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둘째, 그 비명에는 누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곧 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즉,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그 단순한 비명소리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단순한 감정 표출로만 봤던 비명 소리가 사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정말 호랑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해주지 않았을 때 정말 잡아먹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듀이는 이 아이디어를 윤리학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실천적 판단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죠. 실천적 판단이요. 네, 자료에 나온 의사에게 가보는 게 좋겠다는 가치 판단을 예로 들어볼까요? 정서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저 문장은 나는 의사에게 가고 싶어 라는 소망을 표현한 아무런 사실 정보도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듀이의 실천적 판단 이론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문장 역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요. 네. 첫째, 이 판단이 내려진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당신의 몸에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겠군요. 그렇죠.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예고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의사에게 가는 행위를 실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당신의 건강 상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핵심은 이 진단과 예측이 모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정말 몸에 문제가 있는지, 즉 진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 후에 상태가 정말 나아지는지를 관찰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래에 대한 예측도 검증이 가능하고요. 네, 만약 검진 결과 몸에 아무 이상이 없거나 의사에게 가도 전혀 나아질 게 없다면 의사에게 가보는 게 좋겠다는 그 실천적 판단은 거짓인 판단이 되는 거죠. 아, 반대의 경우라면 참이 되고요. 이렇게 좋다, 나쁘다 같은 가치 판단도 과학적 명제처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유의미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었죠. 좋다는 추상적인 가치를 검증하는 대신 이 행동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군요. 와, 정말 기발한데요? 그런데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이 생각에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의사에게 가는 것은 건강 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전통 윤리학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인 절대적인 선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배웠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듀이는 또 한 번의 거센 비판에 직면합니다.
당신 이론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고작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정의나 사랑 같은 숭고한 가치들도 결국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이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자체로 빛나는 목적이 아니라요. 잠깐만요. 절대적인 목적은 없다뇨? 그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 가치잖아요. 듀이는 그거마저도 수단이라고 봤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듀이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절대적이고 고정불변하는 목적 따위는 없다고 선언해버려요. 목적 자체가 없다. 네, 우리가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영원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특정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설정한 목적 지점일 뿐이라는 거죠. 목적과 수단의 구분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듀이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달성되는 순간 더 큰 다음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아, 계속 연결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돈을 번다는 수단을 통해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그 내 집은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다는 새로운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환경이 됩니다. 아, 그럼 안정적인 가정은 최종 목적일까요? 그건 역시 자녀를 행복하게 키운다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죠. 행복한 삶이라는 것도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목적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목적의 사슬이 끝없이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어느 한 지점을 딱 잘라서 이게 최종 목적지다라고 말할 수가 없군요. 바로 그겁니다. 듀이에게 목적과 수단의 구분은 오로지 상대적이고 기능적인 구분일 뿐이에요. 따라서 모든 도덕적 판단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설정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실천적 판단 이론, 즉 어떤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낳는 좋은 수단인지를 검증하는 이론이 윤리학에 적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거죠. 전통 윤리학이 신성시했던 절대적 목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해버린 혁명적인 시도였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리해보면 20세기 초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윤리적 문장은 검증 불가능한 감정 표현일 뿐이다 라며 윤리학의 존재 자체를 위협했을 때 존 듀이는 아니다, 윤리적 판단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판단이다 라고 재해석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 행동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형태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기에 윤리학도 당당히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고요. 네. 정서주의의 공격으로 인해 학문으로서의 기반을 잃고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추방될 뻔했던 윤리학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물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듯 뒤의 이론 역시 그렇다면 그 더 나은 미래가 정말 더 나은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식의 또 다른 질문에 부딪히는 등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 다른 메타 윤리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이론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논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이건 당연히 옳아, 저건 무조건 나빠 라고 믿었던 윤리적 명제들도 이렇게 그 뿌리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 근거가 생각보다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죠. 살인은 죄악이다라는 문장이 토끼는 동물이다라는 문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던 도덕적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이 오늘 논의에서 당신이 곱씹어볼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선이라고 믿는 것,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의처럼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텅 빈 개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뒤의 주장처럼 모든 도덕적 가치가 고정된 목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상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할 도덕적 나침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